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당내 일각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대선 두 분 너무 열심히 뛰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인수위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이제 현판식을 했고요. 지난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인선 면면부터 이런 일정까지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가 16일 정도 소요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은 8일 만에 빠른 인선을 마쳤는데 저는 이러한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시기도 아니고 코로나 시국이 굉장히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국민들을 이끌 수 있을지 또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빨리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속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 구체적인 인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가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은 참여를 통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떤 부동산 문제라든지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인보다는 실질적인 실무가 그리고 정치인보다는 전문가들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어떻냐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청년 인수위원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깜짝 발탁식의 장관급, 차관급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그 조직 안에 융화되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수위를 꾸려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영희 대변인은 인수위 구성과 지금까지 흐름을 쭉 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면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리 임승호 대변인이 전반적으로 저와 비슷한 생각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출범한 인수위가 앞으로의 국정 5년의 과정의 밑그림을 잘 그려서 국민들의 국익을 위한 모든 그 비전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과제들에 집중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인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서오남이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서울대학교 출신 50대 평균 연령이 57세가 좀 넘더라고요. 거기에 대부분의 이제 남성 위주의 편중되어 있는 이른바 제가 보기에는 소외되어 있다라는 영역의 청년 그리고 여성 등의 그리고 지역 이런 안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윤핵관 등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분들이 인수위에 입김이 크게 작용했던 부분이 MB 정부 시즌 2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전에 MB 정부가 사실 그 경제 분야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하면 저희가 기대를 크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의 그 경험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전 대선을 부동산 민심에 크게 좌우된 그런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분야 그리고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은 이후에 정책 방향으로 좀 메꿔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지금 윤 당선인이 이제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의 매 순간은 국민의 시간이다 이런 발언을 냈고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언론이 만약에 의견을 물었을 때 위원이 개별 의견을 내지 말고 대변인이나 위원장에게 넘겨라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내부에서 메시지가 좀 혼선이 있을 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어떤 청와대 이전 문제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문제에 있어서 당선인이나 인수위원장의 의견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익명의 관계자 발의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언론 보도가 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당선인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당선인의 의견인 양 보도가 되고 또 그것을 상대방이 오해하는 그런 과정이 일부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다소 당선인 내지는 인수위원장의 어떤 통일된 정제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국민의힘 내지는 인수위 관계자 발의 어떤 발언이라고 들었는데 말이 바뀌었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러한 불필요한 잡음들을 최대한 정제된 메시지로 치환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수위의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를 어디로 옮기느냐. 의지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의 청와대를 그대로 사용할 것 같지는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고요. 외교부냐, 국방부냐, 어제 뭐 현장 답사도 하고 했다는데 사실 이 이슈가 이렇게 크게 인수위 초기에 불거질 거라고 예상하셨던 분 많지 않으실 겁니다. 남영희 대변인은 현재 상황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국정 제1과제가 사실은 지금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코로나와 관계된 민생 현안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에 관련된 것이 초점이 되어 있는지 이 상황이 우선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차대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윤석열 당선인 측의 그 의지가 굉장히 굳건하다라는 데 그 중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애초에 그 당선인 측에서 이야기했던 광화문 시대는 국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라는 이전의 정부 몇십 년 동안 내려오던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광화문 시대가 쉽지 않겠다라는 것이 경호, 그리고 보안상, 그리고 국민 불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던 것이 좌절된 이유들을 아마 보고를 다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따져보니 용산 시대로 갑자기 틀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제가 볼 때 과연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그 의사결정 구조에 합당한 처사들을 보여줬는가, 이 부분에 우선 국민들의 그 분노가 분명히 들어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졸속적인 이 결정이 따르는데 저는 집무실을 이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부터 계속 요구되었던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이후에 모든 수기 과정을 거쳐서 합당한 과정 이후에 옮기겠다라는 의지가 담긴다고 하면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김은혜 대변인이죠. 당선인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꼭 청와대로 들어갈 확률은 제로이고 네. 그리고 봄꽃이 지기 전에 네. 뭐 해결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일단 취임식이 5월 10일인데 그때도 청와대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확고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방부 지금 너무 많은 곳에서 용산시대 얘기하면서 국방부로의 이전은 문제가 더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깡그리 무시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 과정이 결코 지금 뭐 당선인 측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지와 다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나중에는 뭐 청와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언론에서 용산이 후보지로 유력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상태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산으로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굉장히 좀 이런 문제는 다양한 측면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용산에 이전하는 게 1조가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비용 문제도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는 100억에서 2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또 비용 문제에 더해서 이것을 이전했을 때 또 청와대를 개방했을 때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유형, 무형의 편익을 분명히 분석을 해봐야 돼요. 단순히 비용 문제라 분석할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당시 후보 당시에 국민들과 했던 약속입니다. 당시에 청와대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취임식 이후에 청와대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는 네. 것을 공약을 발표할 때부터 이미 약속을 드렸고 또 그것을 보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후보 당시에 투표해준 유권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철회해라라는 요구는 저는 그것이 오히려 좀 비민주적이라고 보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 어떤 비판하는 것들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비용 문제라든지 용산으로 이전할 시에 어떤 국방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다소 안타까운 것이 이제 새로 비대위원장이 되신 윤호중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욕의 역사가 있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풍수가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일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대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무속 프레임이라든지 내지는 친일 프레임을 계속해서 가져가려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논리적 반박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타도어고 네거티브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선인 측에서도 물론 이제 여당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될 인물로서 어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을 해야겠지만 이러한 비논리적인 마타도어나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그 의견을 결정을 할 때에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이미 보안상, 경호상의 문제들을 들어서 그리고 국민 불편을 들어서 이전을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졸속으로 이동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를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분단국가, 유일한 분단국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안보 공백이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경호라는 것은 우리 국가 전체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다 이유를 설명하고도 그 합당한 이유를 더 설명하지 못하는 국민의 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선인 측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살짝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뭐 풍수 지리설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전 정부에도 다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터가 좋지 않다. 그리고 뭐 불행한 뭐 대통령들의 계속 그런 역사가 남아 있다라는 이유들을 들어서 그건 정치적으로 저희도 같이 뭐 같은 의견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적인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 문제 계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내와 합참 뭐 이렇게 연쇄적 이동들까지 되게 되면 사실 저희가 집을 하나 이전할 때도 드는 비용과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리적인 것까지 다 지워버리고 강압적으로 이전하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법적으로 인수위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거기에는 국가재정법 위반 사항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직권남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저는 이 국방부로의 이전 과정은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긴 호흡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합법적인 과정도 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의견에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왜 용산으로 이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분석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설명도 충분히 있었고요. 사실 광화문 외교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고층 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호 문제도 있었고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이미 국방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 저층 건물들 위주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민주당 측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비용 문제를 얘기하시니 광화문 이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 이전을 비용 문제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냈기 때문에 뭐 전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합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셨지만 당연히 위법적인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진 않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는 되려 민주당 측에 묻고 싶은 게 민주당도 분명히 5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화문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시대 정신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직권남용을 하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분명히 이것이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통령이 시민들 근처에서 국민들 근처에서 직무를 보는 것에 그것의 편익과 효과는 굉장히 상당하다는 분석도 분명히 있고요. 실제로 청와대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건물들이 굉장히 분리되어 있어서 실무진들과의 접촉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즉각적인 소통이 어렵다라는 분석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후보 당시에도 이 근처에 있는 이말비 1등에서 5층과 9층 건물을 쓰면서 실무진과 굉장히 많이 접촉을 하고 즉각적으로 정책적으로 피드백 받는 그런 효용성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광화문이든지 용산이든지 이전함으로써 우선 첫 번째로 시민들과의 접촉 기회를 늘릴 수 있다. 저는 이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두 번째로 실무진들과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민주당에서 5년 전에 어떤 가져가고자 했던 그 시대 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 정신을 저희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대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짧게만 첨언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는 청와대 이전, 집무실 이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청와대 근무했고요. 근데 그 이후로 들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대통령의 고립된 상황, 그리고 뭐 비서동과 떨어져 있다 이런 거 사실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보 공백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졸속적인 이 절차, 이것이 문제인 거고요. 세 번째, 제왕적 대통령 파괴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대통령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 그 정치 교체에 관련된 권력 구조 개편 이런 데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얘기까지 병합해서 얘기하면 국민들이 좀 더 그 명분에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를 다 출입 기자로 일을 해봤는데 장단점들이 정말 너무 뚜렷한 장소들이기 때문에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것들의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좀 최소화해서 이 국민 간의 또 다른 갈등의 요인으로 떠오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정쟁의 요소로 활용돼서도 안 되니까 그런 결정들 나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듣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이 만남, 이 또한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이 협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신구 권력의 충돌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뭐 이러면 이번 주말 사이에 뭔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회동은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에 이런 대치 국면이 길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이나 후임인 윤석열 당선인이 두 분 모두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일일 수 있어요. 특히나 이번 대선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박빙승부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렇다는 것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성별에 의해서, 지역에 의해서, 세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분열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이 또다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러한 우리 대선 결과가 보여준 분열의 상처가 더욱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잘못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추측성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측에서도 뭐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윤석열 당선인도 뭐 MB 사면과 관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이 요인이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회동이 지지부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길어진다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것은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당선인 모두 빠른 대화를 통해서 조만간 만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신구 권력이 이제 충돌하는 모습, 이게 좀 장기화되는 모습이 이제 국민 입장으로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청와대 문은 늘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남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빠른 시일 내에 회동이 되어야 되고요. 저는 열릴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회동 무산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불안하셨을 거예요. 사실 이 정권 이양기에 정권 교체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더더욱 굉장히 스무스하게 정권이 이양돼야 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전에 그 회동 무산이 제가 볼 때는 뭐 양국, 타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의제에 있어서 외부에 이렇게 발설이 되고 마치 무언가를 사면이든 뭐 인선이든 이런 과정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마치 딜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요. 저는 이것보다 회동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둘 것이 중요하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선자인 윤석열 후보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덕담부터 주고받으시고 이전에 이번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실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나 그리고 또 실정에 관했던 여러 가지 회안들이나 이런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죠. 곧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제 윤 당선인 측의 공약 그리고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개별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집무실 이전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놓고 청와대 참모와 당선인 측이 이제 공방이 오간 거 여기에 대한 경고로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어제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 기자들에게 백불한 내용들을 보니까 탁 꼬집어서 누군가의 발언 때문에 이런 말씀을 경고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뭐 물러나야 되는 그 청와대에 계신 그 뭐 참모들은 입이 뭐 10개라도 사실 지금 과정에서는 더 외부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것,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건 조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새로 들어올 그 정부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지금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위 단계에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인계되는 그 과정에 도움을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이런 지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비교적 뭐 긍정적으로 그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늦었지만 그래도 행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부터 사실 저희는 좀 우려스러운 일들은 많았습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대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콕 집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저는 네. 그것은 굉장히 좀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봤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에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낙선한 분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뭐 정당의 대변인이라도 어떤 공식적인 브리핑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보는데 정치적 중립을 최소한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 할 청와대 대변인이 낙선한 분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라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저는 그것은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저해한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집무실 이전 얘기가 나오자마자 청와대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응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렇게 발언을 하면 할수록 부메랑처럼 5년 전에 문재인 당선인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부담을 느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고 또 결정적으로 탁현민 의전비서관인가요?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SNS 글을 통해서 청와대를 안 쓸 것이면 우리가 쓰겠다라는 약간 조롱성의 어떤 글을 올렸는데 이것은 청와대의 구성원으로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 SNS 글을 삭제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2달 남은 이 시기에 어떤 이런 식의 기싸움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뭐 저희 당선인 측에서도 어떤 부적절한 언행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청와대 구성원들의 어떤 조롱성, 비방성 마타도어는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모쪼록 다 페어플레이를 하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대선 패배 이후에 송영길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미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가 출항은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목소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단을 다시 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일각에서는 뭐 사퇴설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뭐 평가하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저희가 석패든 아니든 일단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 빠르게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 현재 과제이죠. 당면 과제인데 송영길 대표가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마당에 같은 지도부, 최고 지도부에 소속했던 윤호중 원내대표께서는 그 책임을 같이 나누는 듯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당원들에게 많은 원성을 샀습니다. 사실 책임지는 책임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비대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사실 그 민주당을 지지하고 0.73% 정도의 차이를 이끌어왔던 그 지지자와 당원들의 목소리가 일정 부분 배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분노들을 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계속 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 비대위 체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군데 초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 모든 뭐 원내에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국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 좀 안착해 가는 과정을 보고 계신데요. 저는 사실 지금 뭐 24일 날 바로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또 다른 구심점이 생기면서 이 많은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분산되어 있는 그런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이 빨리 내용이 뭐 진정되는 것이 사실 예의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라는 생각이 들고 추후 과정에 있어서 정말 민주당이 그 개혁 과제들 그리고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에 내놓았던 많은 공약들을 실천하는 과정들 그리고 또 뭐 윤석열 당선인이 출범한 이후에 공약 사항들을
협치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모습, 이것이 사실은 민주당이 해야 될 지금 그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이제 비대위, 뭐 이재명 전 지사의 조기 등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다음 주에 선출될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끌어야 한다. 뭐 지금 윤호중 체제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개파 대리전으로 치닫지는 않을지 이렇게 우려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당내에 일정 부분 개파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는데 예. 제가 보기에 이번 대선 과정을 치르면서 뚜렷한 개파색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 뭐 호사가들의 그 이야기일 뿐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정세균계, 뭐 친문계, 친명계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눠서 이야기를 네. 하면서 그 대표자들이 원내 대표로 지금 출마를 한 다음에 선출되는 과정에 또 잡음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저는 사실 지금 뭐 대부분이 선거를 큰 선거를 치른 이후에 대부분이 친명계 아닌가 싶고요. 네. 친명계가 아니면 또 민주당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또 구심점이 되기 힘든 과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원내대표에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그 말씀하시는 뭐 개파색이 두드러질지 아닐지에 대한 것은 추후 과정들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예, 뭐 임승용 대변인께는 민주당의 어떤 선거 패배, 석패 이후의 이 수습 과정들을 사실 주관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듣고 뭐, 싶습니다. 민주당의 일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선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분이 과연 다시 위원장직을 맡는 것이 선거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을 지는 자세인가를 네. 볼 수가 있고 또 같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계신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N번방 추적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겠지만 지금 윤호중 비대위가 가져가야 될 최우선 과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승리거든요. 근데 윤호중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왜 선거 책임을 지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거기에 같이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는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가, 선거를 어떤 식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치개혁 문제나 등등에 대해서도 사실 답변을 많이 유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윤호중 위원장과 박지원 위원장의 어떤 발걸음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이후에 원내대표가 탄생하는 과정에서도 만약에 원내대표 지금 개파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분명히 예.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반성문 발언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있는데 개파는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굉장히 현재 비대위에 비판적인 원내대표가 탄생을 한다면 좀 많이 내용으로 치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저는 한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날개가 골고루 균형 선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내홍도 빨리 수습되길 바랄 뿐입니다. 예, 쓴소리 끝에 또 다른 또 바람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남영희 전 또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